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가 피싱 사기에까지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출된 롯데카드 고객 정보가 피싱 조직의 손에 넘어간 건 아닌지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카드에서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A씨. 암호화된 카드 번호와 가상 결제 코드, IP와 결제 요청 금액 같은 정보를 털렸습니다. CVC 같은 핵심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카드 재발급 대상이 아니니 비밀번호만 바꿔도 된다고 안내받은 269만 명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신형 아이폰 17 259만 원이 결제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산 적이 없는데 롯데카드가 해킹이 된 건가 해서 제가 한 결제가 아닙니다라고 눌러서 들어갔더니 내가 결제하지 않았다는 버튼을 누르자 애플 계정과 비밀번호,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사이트로 연결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유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라. 깜짝 놀라 롯데카드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연결된 애플 상담원에게선 결제 내역이 없다며 피싱 같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피싱이었습니다. 애초에 아이폰이 결제됐다는 메일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사이트에는 유출됐던 A씨의 롯데카드 번호 뒤 4자리 9172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출된 카드가 부정 사용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피싱 메일을 보낸 범죄자가 유출된 카드 번호를 입수해 추가 금융정보를 빼내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내 롯데카드 번호를 내가 여기에 다 입력하게끔 얘가 나를 유도했구나. 여러 번 치게 함으로써 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확하게 카드 번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A씨의 카드 정보가 피싱 범죄자에게 어떻게 흘러간 건지, 만약 유출된 297만 명의 개인정보를 피싱 조직이 손에 넣었다면 추가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롯데카드는 2차 피해의 경우 확인이 되면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CVC 코드까지 유출된 28만 명을 제외하고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269만 명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하지만 MBC가 확인한 피싱 사기의 대상은 일부 항목만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였습니다. 내 거는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 해서 비밀번호만 바꿨어요. 피싱 메일을 보낸 범죄자는 카드 번호 중 뒤 4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돼 유출된 카드 번호를 피싱 조직이 손에 넣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거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크웹이나 블랙마켓이나 한국인의 개인정보라든지 DB라든지 많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하고 데이터가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롯데카드는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피싱 사기 거래를 평소에도 거의 탐지하지 못했고 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떠넘겨왔습니다. 롯데카드는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면서도 2차 피해는 확인된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의 경우도 포함하여 연관성이 확인되는 한 모두 전액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매번 피해를 입증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고 수위 제재가 예고된 롯데카드에는 기관 경고나 일부 영업 정지, 임원 해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과징금은 최대 800억 원에 달할 거란 예상도 있지만 적용 법률에 따라 최소 50억 원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발생한 KT에선
내부 네트워크까지 여러 번 해킹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KT는 보안 점검을 맡은 외부 업체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법정 시한을 사흘이나 넘겨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늑장 대응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KT는 지난 4월 있었던 SKT 해킹 사건 이후 외부 보안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자사 서버에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키사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한 건 지난 15일. 하지만 신고는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한참 넘긴 18일 밤에야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소액 결제 사태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KT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고 이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소액 결제 사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건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내부 소통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소액 결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크 쪽에 불법 침해와 마케팅 쪽 부서와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에 그 CIS 쪽에서 별도의 진행 과제로 상호 간의 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 MBC가 입수한 KT의 신고 내용을 보면 KT 서버는 악성 코드에 감염돼 이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당했고 해커는 접근이 쉬운 외부 서버에 접속한 뒤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격 상담 시스템 개정과 비밀키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주목됩니다. 미국 해킹 전문지 프렉이 해커 조직 김숙희를 분석하며 KT가 해킹당했다고 공개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KT는 그동안 이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KT는 소액 결제 사태에서도 줄곧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하다 일주일 만에 가입자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서버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KT는 소액 결제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복제폰 생성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롯데카드와 KT에 대한 해킹은 개인정보가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금융과 통신망이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즉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킹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이용자 2,300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유심칩 교체를 위해 고객들은 새벽부터 대리점 앞에서 줄을 서야 했고 연휴를 앞둔 공항에서도 사상 초유의 유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대규모 해킹 사고는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 6월 랜섬웨어 공격에 5일 동안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7월엔 SGI 서울보증보험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 공격 등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한 1,034건. 문제는 국가 핵심망인 통신망과 금융망이 모두 뚫렸다는 점입니다. 해킹도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소액 결제 등 직접 돈을 빼가는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사후적인 방안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 발생 이후에 규제에만 좀 의존하지 말고 그 기업의 어떤 사전 보안 투자와 어떤 책임 있는 경영을 좀 유도하는 정책을
고도화된 해킹 기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1차 분석 결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 정보와 일치하는 인원 11만 명이 일단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추가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추출 작업은 4시간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서버에 저장된 명부와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따로 뽑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속 약 500만 명의 이름 중 이렇게 추출된 명단의 규모는 11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3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명단을 대조했고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해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 11만 명의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등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측이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이런 요청을 한 혐의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조직적인 지원을 최종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명단 중에서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 입당한 사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은 이들의 구체적인 입당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2023년 초에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당시 통일교 신도들이 이른바 윤심 후보를 당대표로 밀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다른 친윤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세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국민의힘은 기존 30%가 반영됐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애고 100% 당원 투표로 선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중도층 지지세가 강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 또한 출마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게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나경원 의원도 유력 후보였는데 대통령실이 위원회의 출산 장려 정책을 공개 비판하더니 결국 나 의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마찰음이 커졌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와 유일한 친윤 후보로 남은 김기현 의원이 맞붙었고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 이후 윤심이 김 의원에게 있다는 게 공식화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당시 윤심으로 당대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김건희 특검은 이 배경에 통일교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 김기현 의원을 지원 대상으로 지목하는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거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의 일부가 임금왕 한자가 표시된 포장에 담겨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 자금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대목인데요. 한학자 총재는 1억 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 원을 준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중 일부가 한자로 임금왕이 새겨진 포장에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이 촬영한 사진을 특검이 확보했는데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 1억 원이 절반인 5천만 원씩 두 묶음으로 포장됐고 이 중 하나에 왕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몫으로 준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금이 건너간 걸로 지목된 날짜는 2022년 1월 5일. 이보다 석 달 전 TV토론회에선 당시 대선 예비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왕 글자가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에게 세뱃돈을 준 건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방문한 지난 2022년 2월 8일이 설 연휴 직후라 세뱃돈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 권 의원을 다시 만났을 당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 손님들에게 답례품으로 스카프와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건네왔던 시기라며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서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도 걸리지 않는 최대 금액인 100만 원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서버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당원 명부에서 발견된 통일교 교인 숫자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사이비 당원들에게 당이 잠식됐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명부에서 약 11만 명의 통일교 교인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국민의힘 당원 숫자는 5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이 들고 온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 명 가운데 약 10%인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극소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지난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특검의 의심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당대 투표 권한이 있는 책임당원의 숫자를 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매우 미미하다라고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사이비 당원들에게 당이 지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을 두고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정강훈 세력까지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압수수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발 1년여 만에 나온 수사 결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면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1년 2개월 만.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했던 약 3년간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4차례 소환조사와 법인카드 사용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이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경찰은 1년 만인 지난 7월에서야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쓴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는 총 1억 4천여만 원.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1,600만 원이 넘었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도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송치가 결정되자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면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전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릴 전망인데 9월 유엔 총회에 이어 10월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외교 무대가 옮겨갑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제80회 유엔 총회. 현지 시각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고 새 정부의 외교 기조와 한반도 평화 방안을 알리는 겁니다. 마침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2025년을 맞아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도 주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 구금 사태로 한미 정상회담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국가안보실은 한 달 전 이미 회담을 한 만큼 뉴욕에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현지 금융계 인사 등을 만나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등 경제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이후 세계의 시선은 한국 경주로 옮겨갑니다. 10월 31일부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 경주에 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이 유력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패권 경쟁 중인 미중 정상회담까지 경주에서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이어 10월 말 경주에서 미중과의 관계 다지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미국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22년 동안 방송된 인기 토크쇼가 갑자기 무기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가 극우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 찰리 커크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트럼프 진영에 비판적인 말을 했는데 그러자 우리로 치면 방통위원장격인 대통령 측근이 직접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사 A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행자가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을 반대 세력 탄압의 명분으로 삼은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러자 트럼프의 측근인 미국 방송감독 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licensed broadcaster
are running the possibility of fines or license revocation from the FCC. 이 발언 이후 ABC는 프로그램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평일 오후면 녹화를 앞두고 방청객들로 북적이던 극장입니다. 정문은 굳게 잠겼고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22년을 장수해온 역사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폐방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수정헌법 1조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공격당했다며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It's clearly a politically charged power play by the president to silence his objectors. 커크의 사망 이후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언론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That is not what democracies do. That is what autocracies do.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언론을 제재할 것이라고 아예 선언했습니다.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It will be up to Brendan Carr. 앞서 그는 대선 당시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1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토크쇼를 중단한 ABC 방송에 축하를 전한다고 했던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든 말든 지미 키멀은 무능해서 해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서 혐중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메뚜기식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혐중 시위대는 조금 전 이곳에서 잠깐 집회를 한 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위대는 현재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대한문 쪽으로 행진 중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경찰이 명동 안 진입을 막자 시위대가 명동 외곽을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곳 집회 상황부터 살펴봤는데요. 차이나 아웃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보였고요. 중국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도 들렸습니다. 오늘 시위를 주도하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입니다. 윤어게인 같은 정치적 구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우려해 현장 상황을 주시했고 지금은 시위대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회 전 이곳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조금씩 늘기 시작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혐중 시위로 다시 떠나는 건 아닐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인과 시민들의 걱정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화권 손님이 아예 없었다가 이렇게 좀 늘어난 게 재작년 말부터거든요. 좀 줄어들까 방문이 좀 우려되긴 하는 해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민성인 측면에서나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에이펙도 앞두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내수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와중에 이러한 혐오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혐중 시위대는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오늘은 또 명동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혐중 시위에 대해 필요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상인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혐중 시위대 측에 명동 진입을 제한했고요. 행진 중 욕설과 폭행 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명동 입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자집 주인이 사건 전날 흉기를 가게 안에 숨겨놓고 CCTV를 가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피자집 주인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격받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부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뒤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피자집 주인은 일주일 뒤 퇴원과 동시에 경찰의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며 업체와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중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경찰 조사 결과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하루 전 흉기를 준비해 미리 가게 안에 숨겨둔 겁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직전 매장 내부 CCTV도 가려놨습니다. 오전 10시 51분 살려달라는 피해자 신고를 시작으로 모두 3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은 첫 신고 이후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신고 때 주소를 듣지 못한 데다 첨단 정밀 탐색기도 제 역할을 못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흉기를 휘두른 피자집 주인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41살 김동원을 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 등과 관련해 모방 범죄를 예고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터넷 게시물들이 있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이고 작성자를 검거하는 데 든 세금과 일대 치안 유지를 위해 들어간 세금까지도 게시물 작성자가 함께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33살 남성 조선이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닷새 만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바로 신림역 주변에 경찰이 출동해 순찰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작성자는 29살 남성 최모 씨. 검거되기까지 12일 동안 최 씨를 쫓고 신림역 주변을 수색하는 데 투입된 경찰관만 700명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도 제기됐고 오늘 법원은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서 청구한 비용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들어간 근무수당과 경찰차 운행 비용 등을 고스란히 다시 최 씨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게시물 게재 행위로 정부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신림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살인 예고 글에 이어 최근엔 공연장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 협박글 게시자에게 금전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글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식당 옆방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곧바로 뛰쳐나온 이들이 있었는데요. 전재웅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전북 정읍의 한 식당. 식사하던 여성이 옆자리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려는 듯 가슴을 수차례 두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재빨리 뛰어나가더니 여러 명의 남성들이 우르르 달려오고 이내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뛰어갔어요.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 쓰러진 남성은 약 2분여 만에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르르 몰려와 주변을 정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들은 평일 근무를 마친 정읍 상동지구대 경찰관들로 때마침 옆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약하실 때 제복 입고 오셔가지고 경찰들이 더 믿음직스럽잖아요. 더 전문 교육을 받았고 체계적으로 받았고. 환자가 의식을 찾았지만 경찰관은 자리를 뜨지 않고 남성에게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4분인데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정신을 깜빡 잃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쓰러진 시민에게 달려간 경찰관은 앞서 2년 전에도
8분간 심폐소생을 실시해 동료를 살린 경험이 있었다며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의 진입로를 철거하기 위해 광주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동원된 행정 대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자체에서 5년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 대집행 계고장도 보냈지만 계속 무시하자 강제 철거를 단행한 건데요.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 대집행을 선언합니다. 행정 대집행이 시작되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콘크리트 바닥이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철거 면적은 1,070제곱미터. 광주 금당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진입로 일부를 강제로 철거하는 겁니다. 광주 서구는 도로폭 6m 가운데 3m 부분이 불법으로 포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장비로 이 불법 포장된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 대집행에는 광주 서구청과 경찰, 소방 등 공무원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광주 서구는 불법 도로와 관련해 지난 5년간 7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행정 대집행 계고장까지 수차례 보냈지만 당사자가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위반된 거 아니다고만 주장하고 계셔서 고발 조치도 아예 무시하고 그래서 최후로 벌인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모 씨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도로가 좁게 만들어져 농기계가 진입하지 못해 포장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수하면서 화물차가 침을 싣고 퇴비를 싣고 3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광주 서구는 이모 씨가 만든 파크 골프장 또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 또다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가수가 한국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한 인디밴드의 신곡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곡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밴드는 비슷한 건 맞지만 베낀 건 아니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한 인디밴드가 지난 10일 유튜브에 공개한 노래 산보입니다. 우리 가수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이 두 곡이 매우 흡사하다는 반응이 신곡 공개 직후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초반 50초는 리메이크처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일본 밴드는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꼈다면서도 제작 당시엔 미처 알지 못했다며 무려 50초가 유사한 게 우연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표절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부디 받아들여달란 말로 빈축을 샀습니다. 일본 가수의 한국곡 표절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일본의 한 보이그룹이 발표한 곡에 우리 걸그룹 에스파의 히트곡 위플래시에서 가져온 듯한 멜로디와 안무가 삽입됐습니다. 또 가수 싸이, 자이언티의 곡도 일본 내에서조차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들끼리도 저작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조약으로 체결이 돼 있거든요. 인형사상 책임을 묻는 거나 조정을 신청한다거나. 다만 실익은 크지 않아 업계에선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퇴행 논란에 휩싸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세계인권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고 새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요. 심사를 요청했던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A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서를 보냈고
인권위 직원들도 안창호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흉기가 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가 퇴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항명죄를 뒤집어 쓴 박정훈 대령을 외면했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란 수사 국면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가 사회적 약자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결국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심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한국인권위가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A등급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과 함께 특정 상임위원 눈밖에 난 조사관들을 회의에서 쫓아냈다는 내용 등이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인권위 노조도 오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등 비상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차별 시정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과 특정 종교 비하 발언을 했다며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3년을 제외하곤 줄곧 A등급을 받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로 독재가 극심한 27개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 B등급으로 분류되면 국제인권기구 회의 참석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권위 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심사는 다음 달 말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수백만 원의 여행 상품이 결제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달 만에 사건을 미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수사 의지가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인 놀 인터파크에서 가입자 몰래 수백만 원이 부정 결제되는 피해가 집중 발생한 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인 박모 씨는 지난 7월 초에 이미 같은 방식으로 400만 원이 넘는 부정 결제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월 9일이고요. 시간이 새벽 시간대였어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그러나 신고 2달 뒤인 지난 9일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는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한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관련 사이트를 수사하고 IP 우회 업체를 압수수색까지 해봤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행적을 추적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IP의 소유주가 그렇게 하고 정보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의 경우 초반 개별 피해 사례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놀 인터파크에서 확인된 부정결제 피해 관련 신고도 기존 100여 건에서 400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 금액도 최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사안을 접하다 보면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요. 상위 기관인 좀 이제 경찰청이라든가 지방경찰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놀 인터파크 측은 부정결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결제 대행사 등은 4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오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인 공격기와 정찰기의 위력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넘겨받은 걸로도 보이는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9.19 합의의 복원과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십자 모양의 날개가 달린 무인기가 표적을 향해 다가가 폭발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로 러시아의 란체3와 외형이 유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되는데 북한은 미래 세대를 의미하는 금성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와 흡사한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형이 비행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과 함께 무인기의 생산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 20형 개발과 함께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측과 대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파기한 9.19 군사합의에 복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무대 첫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2주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4일 뒤에는 홈에서 3경기 연속골에도 도전합니다. 손정훈 기자입니다. 어제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미국 무대 첫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 경기 후 라커룸에선 감독이 직접 챙긴 기념구를 선물 받았습니다. Well, guys, thank you very much. It's first hat-trick. Done it in the Premier League as well, but 손흥민은 기자단과 팬투표로 뽑는 2주의 선수로도 처음 선정됐습니다. 이미 2차례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단 한 명만 수상하는 2주의 선수까지 선정되면서 데뷔 6경기 만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몰아치기 본능이 되살아난 손흥민은 사흘 뒤 솔트레이커의 홈 재대결에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지난 1일 홈 데뷔전에서 무득점에 그친 만큼 홈팬들에게 첫 득점은 물론 첫 승리까지 선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get a good results away from home and 5 away games, only one home game. So even I score, I don't score. I enjoying playing for this club.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야구 대표팀의 류지영 감독이 내년 WBC를 앞두고 한국계 빅리거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는데요.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구상을 송기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상대팀 분석차 대만을 다녀온 류지연 감독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계 선수들을 국가대표의 참가 여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타진하기 위해서 오늘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지난 대회에 함께한 에드먼을 포함해 한국계 빅리거들을 면담할 계획인데 올해 디트로이트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 중인 저마이 존스와 세인트루이스 마무리로 성장한 오브라이언 등이 대상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선수들의 팀 내 입지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류 감독은 긍정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한국계 분이 어머니세요. 효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를 하고 싶다. 국내 선수 가운데서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 등 새 얼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김도영 등 부상 중인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엔트리를 선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선발 투수와 우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최상의 전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의 김가은 선수가 세계 2위 중국의 왕쯔이를 꺾고 중국 마스터즈 여자 단식 4강에 올랐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 부상까지 딛고 이변을 연출해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가을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서늘함까지 감돌았습니다.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충남 내륙, 영동 남부에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